12세기 말 유럽은 암흑시대였다. 당시 두 개의 거대한 문화가 인류 문명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과 그리고 저 멀리 동방으로 가면 중국의 전설적인 세 왕국이 있었다. 이 두 개의 문화 사이에 광활한 유라시아 대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곳이었지만 타타르인과 몽골족 같은 유목민족들이 대초원지대를 넘나들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대초원지대는 몽고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몽골족은 1년 내내 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매우 힘들고 또한 위험한 곳이었죠. 1175년 타타르인들은 몽골족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생활 방식이나 종교가 매우 비슷한 이 두 종족은 고대 시대로부터 라이벌 관계였고 동맹과 배반 그리고 복수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순환 고리 속에 얽혀 있었다. 대립 관계에 있던 그들은 공동의 적을 보지 못했다. 부유하고 강력한 북중국의 금나라였다. 금나라의 대몽고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할 정책과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금나라는 세력이 커져서 금나라를 위협하는 유목민족을 공격할 때 타타르인들을 용병으로 썼습니다. 금나라는 대조원지대의 유목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데 열중하는 한 중국을 넘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12세기 격동의 시기, 위대한 몽고의 정복자 징기스칸이 서서히 등장했다. 그러나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면서 어린 시절 내내 척박한 초원지대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징기스칸의 본명은 태무진, 몽골어로 대장장이란 뜻이다.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낸 그에게 꼭 맞는 이름이었다. 1175년 겨우 9살이 됐을 때 족장이던 아버지 이스게이가 타타르인들에게 독살됐다. 칭기스칸의 아버지는 아주 진취적이고 또 유능한 족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살았다면 몽골의 차기 칸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독살되자마자 당시 칸의 미망인이 앞장서서 칭기스의 어머니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어머니와 함께 대초원지대로 내몰렸죠. 아이들과 함께 보내진 태무진의 어머니는 그에게 꼭 복수하라고 일렀다. 그는 자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한때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족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결국 어머니와 함께 추방됐죠.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가혹한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태무진은 몽골족을 통일하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의 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전쟁터에서 입증된 충성심만 믿을 수 있다는 걸 터득한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나이 40에 그는 타고난 지도자로 변신해 있었다. 몽골족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히틀러 같은 힘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랬죠. 인품에서 묻어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했습니다. 1196년 부족을 통일한 태무진의 두 번째 임무는 타타르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태무진은 전적으로 기마전술에 의존했고 여기에 누구나 흔히 생각해낼 수 있는 기본 기술들을 결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사냥하면서 익힌 평범한 기술들이 전쟁터에서 종종 허를 찌르는 전술로 둔갑했죠. 후퇴하는 척하다가 적들을 깊숙이 끌어들인 뒤 포위하곤 했는데 몽골군의 전술은 순식간에 몰려와서 결판을 내는 전격전이었습니다. 태무진, 즉
칭기스칸은 권좌에 오르자마자 사회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는 사회 변혁뿐만 아니라 군 조직까지 혁신시켰는데 칭기스칸을 이해할 때 이 점을 특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칭기스칸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유목 부족들을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든 기마병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몽골군이 싸워서 이긴 전투를 보면 몽골군은 적군에 비해서 일단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기동성 면에서 뛰어났고 몇 사람씩 팀을 이뤄서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죠. 따라서 몽골군과 맞서서 싸우다 보면 그들은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게 줄지어서 몰려오다가 갑자기 흩어져서는 순식간에 포위를 하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몽골군의 뛰어난 기마술과 치밀한 전술의 완벽한 조화는 적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실제로 몽골군은 겨우 2년 만에 타타르인들의 씨를 말렸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징기스칸은 몽골군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병대로 변모시켰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침내 타타르인들을 무찔렀을 때 그는 마차의 차축보다 키가 큰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타르인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죠. 야심 많은 지도자 역시 종교를 믿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를 숭배했다. 땅도 신성하고 강도 신성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유목민족들을 보호해주는 하늘의 신이 있었다. 태무지는 인간 세계가 자연 세계의 거울이 돼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몽골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칭기스칸은 자신을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영원의 신, 즉 모카텐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칭기스칸은 하늘의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늘의 신이 주재한다고 믿었죠. 1206년 대초원에서 열린 전체 부족장 회의에서 태무지는 위대한 통치자 즉 징기스칸으로 추대됐다.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모두 마쳤고 마침내 야만족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징기스칸은 1206년 세계 제국 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대초원지대 모든 유목민족들의 최고 지도자인 칸으로 추대됐다. 그가 이끄는 유목민족들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몽고 대초원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즉시 떠날 준비가 돼 있죠. 그들은 천막으로 지은 특이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나무로 먼저 뼈대를 설치한 후에 짐승의 가죽을 이어서 만든 커다란 덮개를 고정시켜 천막집을 만들죠. 그들이 천막집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는 15분도 안 걸렸습니다. 천막집의 내부는 어둡고 검은 연기 투성이었죠. 환기구락은 꼭대기에 뚫린 구멍과 출입문이 고작이었으니까요. 몽골족은 남쪽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출입문은 항상 남쪽을 향했습니다. 짐승들의 배설물을 연료로 써서 늘 연기가 자욱했고 냄새도 아주 고약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은 징기스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몽골 사회에선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점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도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의존했죠. 여성들은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영토와 군대를 분배할 때에도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몽골 사회에선 여성들이 실제로 집안을 이끌었고 여성들이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206년 징기스칸은 유목민들을 통일한 뒤 부강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중국 금나라에 눈을 돌렸다. (1211년) 몽골군은 중국을 침략했다. 그러나 거대한 고대 국가는 초반부터 몽골군을 얕잡아 봤고 중국인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 남부의 송왕조는 종종 몽골과 동맹을 맺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들은 몽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몽골족이 촌스러운 데다가 야만적이고 잔인하지만 타락하지 않고 또 순진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죠. 몽골군은 전투를 시작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훨씬 규모가 큰 중국군을 전멸시켰다. 유목민들은 재빨리 중국군의 포위 전술을 익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점령했다. 몽골군은 공포의 화신이었다. 몽골군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북을 쳤습니다. 4명이 북을 밧줄에 묶어서 북을 쳤는데 사람들은 북소리만 들어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몽골군은 이전 전투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벽 바깥에 파놓은 도랑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시체를 발판으로 삼아 성을 공격했죠. 그리고는 고양이나 개까지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1215년 몽골군은 북중국의 수도 중도를 침략했다. 현재의 베이징이었다. 그러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 본토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연락이 왔다. 몽골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준 유용한 통신 시스템인 역전제를 통해서 1600km나 떨어져 있던 징기스칸에게 반란의 소식이 전해졌다. 몽골 제국은 초기부터 얌이라고 하는 역전제를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소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말을 타고 지령을 전달을 했는데 허리에 정부 관리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역마다 말을 두고 40km마다 2명씩 교대로 지령을 전달했습니다. 1218년 징기스칸은 나이만족의 칸인 쿠출룩이 징기스칸에게 불만 있는 다른 부족들 중에서 반란군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징기스칸이 어렵게 세운 제국에 피지배 부족의 배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징기스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징기스칸은 당장 북중국을 떠나 반란군 숙청에 나섰다. 반란군을 쫓아 서쪽의 이슬람 국가로 이동하는 동안 몽골군은 이슬람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새로운 영토를 침략하기에 앞서 징기스칸은 통치자에게 유혈극 없이 항복할 것인지 묻고 일단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만약 저항을 할 경우 너에게도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편지를 보낸 뒤 인정사정 없이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징기스칸의 보복 원정으로 몽골 제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인 호레즘샤 고대 왕국의 국경 지방까지 뻗어나갔다. 호레즘샤 왕국이 탐이 났지만 징기스칸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칭기스칸은 몽골 외곽 지역의 부족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몽골의 오지에서 세계 무대로 진출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가 몽골 제국의 영토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칭기스칸은 몽골에서 가장 가까운 동부 이슬람 세계의 통치자인 술탄 무함마드에게 여러 번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500마리의 낙타가 이끄는 대상도 함께 보냈어요. 칭기스칸이 파견했던 특별 통상단은 온갖 호화로운 물건들을 싣고 갔습니다. 하지만 오트라르라고 하는 마을의 탐욕스러운 지방 관리가 칭기스칸이 보낸 통상단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지방 관리는 몽골에서 온 대상들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술탄 무함마드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술탄은 몽골의 사절단이 모두 상인을 가장한 스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들을 모두 다 해치울까요? 하고 물었더니 술탄 무함마드는 그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도착하자마자 잡혔다. 그는 돌아오기 전에 길거리에서 강제로 콧수염이 깎이는 치욕을 당했다. 물론 대상들이 싣고 간 선물은 돌아오지 않았다. 징기스칸이 술탄 무함마드에게 보낸 편지는 간단 명료했다. 네가 전쟁을 택했다. 탐욕에서 비롯된 사소한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대사를 교환하기로 한 법을 어긴 사소한 사건이 대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연대기 작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기록했죠.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불태우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 떠났습니다. 결국 문명 세계는 사소한 일로 대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1219년 몽골군은 전쟁을 준비했고 징기스칸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전쟁은 어차피 일어날 것이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신만이 알 것이었다. 신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징기스칸은 적들에게 끔찍한 교훈을 심어주었다.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몽골군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켰다. 결국 문명 세계는 여지없이 파괴됐다. 징기스칸은 유목민족인 몽골족을 통일하고 강대국 중국을 정복했다. 1219년 그는 중앙아시아 호레즘샤 왕국의 통치자 술탄 무함마드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징기스칸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호레즘샤 왕국의 한 지방 관리가 몽골족의 외교 사절단을 모두 학살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군대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술탄 무함마드의 군대가 사마르칸드를 지키고 있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의 군대는 특유의 기동력과 기습 작전을 최대한 이용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칭기스칸이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뛰어난 적군을 앞에 두고 군대를 둘로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리 장군이 쓰던 전술이나 2차 세계대전 때 도입된 전격전과 매우 흡사합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 적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후방으로 빠졌다가 기습작전을 통해서 적진을 차지하는 전술입니다. 1219년 징기스칸은 오트라르라고 하는 국경 마을부터 공격했다.
몽골군은 5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한 후 갑자기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닥치는 대로 초토화시켰다. 몽골군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다. 정복 전쟁에 나선 몽골군이 왜 그렇게까지 잔인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몽골군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런 지방 관리인 이날축은 끔찍한 복수를 당했다. 그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준대로 받는다는 몽골족의 속담을 몸소 체험했다. 성 안에 숨어있던 그는 강제로 끌려나와 귀와 눈에 뜨거운 은을 들이붓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1220년 2월) 징기스칸은 교묘하게도 세 방향 동시 공격을 계획했다. 먼저 몽골군은 동쪽과 서쪽 양 방향에서 호라줌 군대를 공격했다. 몽골군의 목표는 술탄 무함마르로 하여금 양 방향 공격이 몽골족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었다. 중세시대 유럽과 중동의 군대는 적군을 앞에 두고 후퇴하는 것 자체를 매우 치욕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후퇴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투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을 통솔할 수가 없게 되죠. 다들 졌다고 외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몽골군은 후퇴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마구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적군을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전술이었죠. 몽골군이 내부 교란 작전을 펼치는 동안 술탄 무함마드는 사마르칸드 남쪽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와 골짜기를 따라 군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주력 부대는 저 멀리 북쪽에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은밀하게 키자일쿰 사막을 잘 아는 밀수업자와 산적들을 수소문했다. 이들을 길잡이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장장 500km에 달하는 사막을 가로질러 징기스칸의 군대를 술탄 무함마드의 왕국까지 안내했다. 1220년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술탄 무함마드가 불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막을 건너 마치 악마의 화신처럼 등장했다. 징기스칸은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후위 공격 작전을 통해서 위엄을 자랑하던 사마르칸드를 겨우 열흘 만에 쓰러뜨렸다. 술탄 무함마드는 살아남기 위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도망다녔다. 사냥꾼이 여우를 쫓듯 몽골 장군들은 2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술탄을 뒤쫓았다. 그들은 도망다니던 술탄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모든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몽골군의 초토화 작전은 전쟁터에서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싹을 없애버려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들은 논에다 소금을 뿌리고 샘을 말리고 과수원의 나무까지 베어버렸습니다. 마치 미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몽골군의 무모한 초토화 작전은 볼크와 허렛 같은 격조 높은 페르시아의 도시까지 파괴시켰지만 징기스칸은 상관하지 않았다. 몽골군이 초토화시켜 폐허가 된 이슬람 동부 세계는 지금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한때 그 위용을 자랑하던 페르시아의 도시들은 지금까지 유령 도시로 남아있다. 호레즘샤 왕국을 정복한 후 징기스칸의 제국은 황하에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됐다. 몽골족의 정복 전쟁으로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동방의 문화가 서방에 개방됐다.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고의 평화 시대에 역사상 최초로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베이징까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죠. 몽골족이 없었더라면 20세기가 될 때까지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중동 사람들이 중국까지 여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여행을 했고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몽골 국가를 돌아봤습니다. 당시 이븐 바투타 덕분에 유라시아의 문명 국가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징기스칸의 목표가 아니었다.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엔 원한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에겐 아직 서하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1227년 60대 중반의 징기스칸은 서하국 원정길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징기스칸의 서하 원정은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무장한 군대와 노예들이 그의 시신을 따라 대초원까지 동행했다. 징기스칸의 장례식은 대초원에서 비밀리에 거행됐다. 50명의 친위대가 칭기스칸을 매장하러 떠났고 다른 친위대 50명이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무덤의 위치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칭기스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몽골 족장들의 무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무덤까지 기나긴 행렬이 이어지고 수행원들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최대한 큰 소리를 냈죠. 시신이 묻히게 될 비밀 장소로 가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살해했기 때문에 몽골족 지도자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족장의 무덤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 어떤 것들이 묻혀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의 제국은 그의 무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죽음 이후 몽골 제국은 네 아들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됐다. 그러나 세계 제국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또 다른 몽골 정복자가 등장했다. 위대한 몽골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그는 징기스칸보다 더 잔인한 학살극을 벌였다. (1227년) 징기스칸이 죽은 이후에도 몽골 제국은 폭력적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계속 팽창했다. 서방에선 징기스칸의 후예가 러시아 남부와 호레즘을 통치했다. 극동 지방에선 징기스칸의 손자가 중국의 새 왕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몽골족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새로운 신을 찬양하기 위해 격조 높은 모스크를 건설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이 거대한 제국으로 팽창함에 따라 제국을 통치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몽골족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몽골 국가는 원래 중국처럼 거대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기껏해야 10만 정도가 고작이었죠. 따라서 점점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해감에 따라서 몽골 제국의 중앙 지배력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14세기 중반 징기스칸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몽골 제국의 통치자들은 과거 초원을 누비던 몽골 부족들처럼 힘을 결속하지 못하고 분열을 거듭했다. 칭기스칸이 중앙에서 누리던 절대 권력이 각 부족의 군 지도자들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각각의 부족장들은 왕족과 거리가 멀었지만 권력을 손에 쥔 실세들이었죠. 1300년대 중반 이슬람 영토의 호레즘, 즉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에서 티무르라는 어린 몽골 소년이 이웃집 양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
영특한 양도둑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양을 훔치다 들킨 티모르는 다리에 화살을 맞아 절름발이가 됐다고 한다. 몽골 제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그는 유럽에서 절름발이 티모르, 즉 타메룰란이라고 통했다. 유럽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1360년경 티모르는 위대한 지도자요 도박의 대가였고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의 몸속엔 몽골족의 피가 흘렀지만 징기스칸의 후손은 아니었다. 그는 징기스칸의 후손 2명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신이 몽골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주장했다. 티무르는 자신이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겐 원대한 꿈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칭기스칸의 대를 이어 위대한 몽골 제국의 뒤를 잇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1375년경) 티무르의 꿈은 단순히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징기스칸이 사마르칸드를 정복한 지 150년 후 티무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티무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태어났고 늘 자신의 고향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 티무르는 함락한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잡아다 죽였지만 예술가들만은 살려서 사마르칸드로 보냈죠. 덕분에 사마르칸드는 이슬람 세계와 중국, 인도에서 모여든 예술가들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주 특별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사마르칸드는 아름다운 정원 도시였어요. 티무르는 무엇보다도 수로 건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덕분에 사마르칸드엔 아름다운 정원이 많았습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티무르는 모스크 건축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인도 정복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이용해서 거대한 모스크를 건축했습니다. 티무르는 뭐든지 거대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건축한 모스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입구의 통로는 높이가 15m에 달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신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곤 했답니다. 호화롭고 장엄한 사마르칸드는 이슬람 세력의 확대와 몽고 제국의 부활을 내걸었던 티무르의 절대 권력을 상징했다. 그러나 사마르칸드 성벽 바깥에서 그의 잔혹함은 전설이 됐다. 1385년부터 티무르는 조직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코카소스 그리고 서부 페르시아 지방의 모든 도시들을 약탈했다. 그러는 동안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살해됐다. 1398년 티무르는 그리스인들의 선례를 따라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힌두 쿠시 산맥을 넘는 대담한 원정길에 올랐다. 그는 인도 북부 지방을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영토가 더 넓어질수록 티무르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델리에서 새로운 몽골 지도자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티무르의 폭력 정치는 징기스칸의 공포 정치를 능가했고 그는 폭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교수형을 당한 희생자들의 머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기록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정확한 기록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록일 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7만 명이 희생됐는지 8만 명이 희생됐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몽골군이 전쟁 역사상 최초로 심리전을 도입했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선 공포와 두려움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티무르는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전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티무르는 어딜 가든 예술가들은 꼭 살려줬습니다. 도시를 파괴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지만은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훌륭한 장인들이나 예술가,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최고의 예술 작품들을 수집했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의 하늘을 수놓는 둥근 아치 모양의 건물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티무르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오스만 투르크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1402년 티무르의 영토는 술탄 바야지트 1세가 지배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국경 지방까지 팽창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도 상대의 거만함을 허용하지 않았다. 티무르는 도를 지나쳐서 바야지트 1세의 어머니가 음탕한 여자라며 출신이 의심스럽다고 비아냥댔다. 바야지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를 지휘했던 술탄 바야지트 1세는 앙카라 요새 밖으로 나와 규모 면에서 훨씬 작은 티무르의 군대와 맞섰다. 자신만만했던 그는 티무르가 얼마나 교활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 (1402년) 티무르의 중상모략을 참을 수 없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바야지트 1세는 티무르와 싸우기 위해 앙카라 요새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티무르는 바야지트 1세가 요새 밖으로 나온 사이 그의 눈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길로 돌아가서 앙카라 요새를 포위함으로써 바야지트 1세의 허를 찔렀다. 바야지트 1세에겐 치욕적인 일이었다. 그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재빨리 후퇴해야 했다. 지칠 대로 지친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는 푹 쉬면서 기다리고 있던 몽골군을 당해낼 수도 없었다. 게다가 오스만 투르크의 왕자가 티무르 편에서 싸우는 것을 본 투르크 병사들이 바야지트 1세를 배반했다. 병사들에게 배반당하고 전쟁에서 패한 술탄 바야지트 1세는 끝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티무르에게 포로로 잡혔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티무르에게 패배하자 옆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더 기뻐했다. 당시 유라시아의 판도를 살펴보면 이슬람 국가를 세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들이 계속해서 콘스탄티노플을 넘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 기독교 국가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포위 공격하고 파괴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바로 그때 티무르가 뒤에서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겐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바야지트 1세가 패하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402년) 티무르는 앙고라 전투에서 오스만 투르크군을 물리치고 징기스칸 못지않은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탐욕스런 정복자 티무르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선 영웅이 돼야 했다. 티무르가 영웅이 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징기스칸이 정복하지 못했던 중국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징기스칸처럼 티무르도 중국으로 행군하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1405년 티무르는 고향 땅인 사마르칸드에 묻혔다. 그의 장례식 역시 징기스칸처럼 간소하게 치러졌다. 티무르는 죽기 전에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무덤을 건드리면 자기보다 더 끔찍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것이라고 했죠. 1941년 6월 21일 구소련의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을 발굴할 때까지 그의 무덤은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무덤이 발견된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했고 그 후 4년 동안 러시아 군인 2천만 명이 전쟁터에서 희생됐죠.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의 유언이 20세기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티무르에게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들은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수 없었다. 결국 몽골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엔 몽골족의 수가 너무 적었다. 몽골족은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문화에 흡수되고 그들의 종교와 관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몽골족의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몽골족이 중국의 문화를 개방하자 서방의 여러 제국들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몽골족에게 자극을 받아 탐험을 시작한 유럽인들은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근대 시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몽골 제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 동해에서부터 발트해까지 한국에서부터 동독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에 몽골 제국 같은 거대한 제국이 등장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몽골인들은 징기스칸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다. 징기스칸, 그의 이름은 몽골의 자존심이다. 오늘날에도 몽골인들은 징기스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